이번 시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그래들이라는 빌드 툴을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들 설치는 인터넷에 그래들 설치라고 검색을 하시면 OS별로 설치 문서들이 많이 있어요. 윈도우에서 설치하기, 맥에서 설치하기, CentOS, 우분투까지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참조하시고 설치를 하시고요. 설치가 끝난 다음에는 그래들 -v 하고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나오면 그래들 설치가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래들 빌드 툴을 이용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 창을 여시고요. 자바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바 크리에이트 자바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그래들을 사용을 할 거니까요. 그래들 선택.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어디에다가 생성할 것인지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디렉토리 저는 자바 폴더에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스타트 코딩 이라고 하나 만들었고요. np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 그래들 같은 경우에는 폴더를 만들어 줘야 되더라고요. 만들어 주시고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DSL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빌드 툴에서 사용하는 설정 파일이거든요. DSL 파일에서 사용하는 설정 파일에 랭귀지를 그루비로 쓸 거냐 코틀린을 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루비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폴더 이름이랑 동일하게 할 거고요. 인터. 그러면은 그래들 프로젝트가 쭉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나면은 오픈. 그러면은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어쩌고저쩌고, 예, 벌써 사라졌는데 뭐 얘는 폴더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들 이제 메이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들도 폴더 구조를 만들면은 이렇게 앱이라는 폴더가 생기고 그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들이라는 폴더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설치를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그 그래들을 실행하는 실행 파일을 이렇게 폴더 안쪽에 그래들 W, 그래들 W 배치 파일로 파일 자체를 아예 카피해서 이렇게 넣어줘요. 넣어주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래들 명령어를 실행할 때 이 그래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그래들 설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그래들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는 그래들 설치가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이제 다른 사람이 그 프로젝트를 받아서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래들 버전에 맞는 게 이미 이 폴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용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편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들 프로퍼티를 보시면 그래들 처음 이제 빌드를 이따가 하게 될 텐데 빌드를 하게 되면은 래퍼 슬래시 디스트라는 폴더에 그 해당 그래드의 버전이 여기에 이제 7.3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래퍼 슬러시 디스트라는 폴더 아래쪽에다가 이 zip 파일을 압축을 풀어서 넣어줍니다. 알아서. 그래서 그래드를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버전 변경하고 싶으면 이제 요 버전을 변경을 하면 되고 빌드를 하다 보면 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운로드 받는 도중에 예, 그런 경우에는 이 파일을 직접 URL 쳐가지고 인터넷에 쳐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서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으니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확장 프로그램 설치한 걸 좀 체크를 할게요. 확장해서 일단 자바 프로젝트니까 자바에서 익스텐션 팩 자바, 포 자바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없었으면은 아예 아까 실행도 안 됐었겠죠. 그 다음에 플러그인으로 그래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래들 익스텐션 팩이 있습니다. 그래들 익스텐션 팩을 보시면 랭귀지 서포트랑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한 그래들4 자바라는 플러그인 두 개가 설치가 됩니다. 요 두 개가 설치가 되시면은 저는 지금 보조 사이드바에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요런 게 생겨요. 그래들 원래는 처음에 그래들
익스텐션 팩을 설치하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여기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사이드바, 사이드바 이거 보이시죠? 저는 단축키도 지정해 놨는데 단축키가 지정 안 되신 분들은 별도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얘를 여기다 그냥 두지 마시고 사이드바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올려 두시면 사이드바로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팅 지점 그래드를 보시면 스타트 코딩 디자인 패턴 이 부분이에요. 루트 프로젝트를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이 루트 프로젝트를 얘기한 거고 프로젝트 안쪽에 include 앱이라고 되어 있죠. include 앱 해서 앱이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드를 할 때 빌드를 하거나 하는 것들은 이 앱에서 하게 되죠. 앱. 만약에 이 루트 프로젝트 밑에 include 된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다면 include 뭐 해가지고 이쪽에도 include 뭐 이렇게 코끼리 아이콘으로 해가서 쭉 이렇게 더 나오게 될 거고요. 이게 루트 프로젝트고 이 루트 프로젝트 밑에 앱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는 소스를 앱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앱의 소스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메이븐에서 그래들이 왔기 때문에 그 메이븐에서 사용되던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했을 때의 기본 폴더 구조가 그래들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메인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코드 작성을 위한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는 이 테스트 코드의 자바 요 안쪽에 앱 테스트.자바처럼 이렇게 여기에다가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코드는 메인의 자바의 자바 밑에 이제 스타트 코딩 디자인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패키지고요. 패키지고 그 밑에 앱.자바라는 게 있고 이 앱.자바 메인 메소드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메인 메소드를 런 하면은 헬로 월드 이렇게 자바가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빌드 툴을 그래드라는 것을 이용을 했는데 우리가 그냥 자바 코딩할 거면 굳이 필요로 한가?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얘를 이제 코딩을 하고 묶어서 서버에 배포를 해야 되죠. 이 묶는 과정을 빌드라고 하고요. 그 빌드를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게 그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메인을 실행하는 방법은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런을 눌러서 실행을 해도 되지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소스는 루트가 아니고 루트 안쪽에 있는 앱이죠. 앱에 보시면 태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태스크를 펼쳐보시면 애플리케이션, 빌드, 디스트리뷰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플리케이션하고 빌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들로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에 런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뭐 순간적으로 지나갔죠. 실행이 되고 헬로 월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런이라는 걸 실행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래들 w 런 이 런 어셈블 빌드 이런 거를 이제 태스크라고 하는데 이 태스크를 입력을 하면은 그래들 w가 이 태스크 런이라는 태스크를 실행하라는 뜻인데 이 태스크를 실행을 할 때 이 태스크를 실행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태스크들이 어떤 것들이 실행이 되는지를 보고 싶을 때 이 옵션으로 드라이런 거 실제 실행하진 않고 여기 보시면 컴파일 그 다음에 프로세스 리소스 클래시즈 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런이라는 타스크를 하나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컴파일하고 클래시즈라고 하는 것은 이 컴파일 자바를 컴파일하고 리소스라는 것을 컴파일된 자바 폴더에 같이 묶어주고 그러면은 클래스 파일과 리소스 파일들이 하나로 묶이겠죠. 이 묶인 상태에서 메인 메소드를 찾아서 실행해라 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조금 눈에 안 들어오시더라도 자꾸 이제 보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번 한번 좀 타이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드라이 런 하면은 실제 실행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태스크들이 실행이 되는지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런 했을 때하고는 다르게
훨씬 더 많은 타스크들이 실행이 되는데요. 이제 컴파일하고 요 자바 있죠? 자바 폴더 밑에 있는 자바 파일들을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리소시즈를 그 컴파일된 클래스들로 카피를 하고, 그다음에 클래시즈 묶고, 여기까지요.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이제 어디에서 작성이 되냐면은 빌드. 예. 여기 클래시즈 보이시죠? 네, 이렇게 여기까지 보이는 거고, 아까 프로세서 리소시즈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예, 리소스 파일 밑에 파일이 없기 때문에 아직 실행한 것도 아니고, 그런 다음에 자바에서 이제 자르 파일로 실행 가능한 자르 파일로 묶어주게 되죠. 묶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압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테스트 파일들 테스트 실행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빌드하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래들 빌드를 했을 때, 드라이런이 아니라 그래들 빌드를 했을 때 어떤 작업이 발생하는지, 폴더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아까 소스 밑에 메인 테스트 있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를 클릭을 하면은 네, 빌드가 끝났고요. 끝나면 여기 보시면은 빌드라는 폴더, 그 다음에 빈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빈 폴더는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빌드라는 폴더에 보시면 이제 이 컴파일된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는 지금 테스트 클래스 있고, 제너레이티드는 아마 없을 겁니다. 템포 폴더에 보면은 이제 태스크별로 임시적으로 저장해야 될 폴더들이 생기죠. 컴파일 자바, 컴파일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보시면은 자르 태스크가 아까 전에 실행되는 거 보셨죠? 자르 태스크에 필요한 파일, 매니페스트란 파일이 필요한데요. 뭐 이런 파일도 이제 미리 만들어 두고, 이렇게 그래들이 빌드를 하면은 각 타스크에 맞는 이제 파일들을 이 빌드에 쭉 만들어 두죠. 쭉 만들어 두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묶어야 되는 애들, 얘네들이 이제 실행 파일들, 실행 파일들이 이쪽 빈 폴더에 최종적으로 카피가 돼서 이쪽에 저장이 되죠. 이쪽에 저장이 된 다음에 뭐 테스트 과정이 있다면은 테스트 실행을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빌드는 이제 자바 파일을 클래스로 컴파일하고, 그다음에 리소스 그냥 프로퍼티 파일 같은 거 그냥 카피하고 이렇게 해주는 건데, 리소스도 한번 좀 파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파일 하나 만들고요. 그럼 이 리소스 밑에 있는 파일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빌드를 할게요. 하면은 빌드에 보시면은 리소시즈의 랭 프로퍼티, 메인의 랭 여기 들어간 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빈에 가보면 빈에 랭점 프로퍼티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타스크가 진행되면서 필요한 파일들이 여기에 이제 쌓이고, 여기에 쌓인 거를 이제 다시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빈에 들어가는 겁니다. 빈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lib에 보시면 앱.자르라는 게 있죠. 그 자르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 자르 파일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앱.자르가 생겼죠. 그리고 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자바 마이너스 자르 점 자르 하면은 기본 매니페스트 속성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르를 묶어줘야 될 때는 매니페스트라는 것을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매니페스트를 어디에다가 세팅을 하냐 보시면 M 밑에 보시면 build.gradle이라고 있어요. 빌드 할 때 필요한 설정들, 이 설정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정 파일. settings.gradle은 이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설정이고, 이 settings gradle을 보시면 include 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서브 프로젝트라고 보셔도 되죠. 이 서브 프로젝트에서 빌드할 때 필요한 옵션들은 build.gradle에 적어주시면 되고,
매니페스트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매니페스트 설정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자르 매니페스트 메인 클래스, 그러니까 메인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 엔트리 포인트 얘기하는 거죠. 걔가 어디 있냐, 걔의 패키지와 자바 클래스명, 저는 코딩.디자인 패턴의 앱이라는 클래스가 메인 클래스죠. 예.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줍니다. 빌드를 할게요.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 헬로 월드 이렇게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매니페스트라는 걸 최종적으로 적어주게 되면은 자료로 묶었을 때 이렇게 메인 클래스를 지정을 해서 진짜 실행될 수 있는 자바 자료 파일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테스트 관련 코드는 이제 테스트 폴더 아래쪽에다가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빌드 그래들에 보시면은 디펜던시 있죠? 그러니까 외부 자르. 자바에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유명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여기 JUnit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JUnit이 버전 5 버전이 되면서 이 주피터라는 단어를 붙이기 시작했더라고요. 예, 어쨌든 외부 라이브러리를 또 이용을 할 때 이 디펜던시라는 곳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들로 이제 프로젝트를 세팅을 해서 자바 파일 이렇게 실행까지 해봤고요. 어떻게 어떤 폴더에 묶이는지 살펴봤습니다. 외부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스프링 부트 강의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별도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드 빌드 툴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봤고요. 앞으로는 제가 자바 관련 강의를 할 때는 그래드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여기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코드는 제가 자바 기초 강의할 때 클래스 부분 강의할 때 작성했던 코드인데요. 이 카라는 클래스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인 메소드에다가 이 카 클래스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쭉 시나리오를 적어가면서 코딩을 했어요. 근데 이 코드를 보면은 주석도 이제 꼼꼼하게 달아놨고 그다음에 실행한 결과를 콘솔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system.out.println으로 코딩을 해놨어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이 콘솔에 또 내용도 찍혀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건지 검증이 되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검증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이 코드를 하나 주고 이 코드가 제대로 작성이 된 건지 검토해봐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 코드를 받아서 실행해서 로그 찍힌 거 보고 아, 잘 되네요 이렇게 보고할 건가요? 그렇진 않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테스트 코드고요. 이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코드인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한 다음에 여기 콘솔 보면은 주행거리가 81이고 워크숍 주행거리가 129니까 합계가 212다. 뭐 눈으로는 확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사용해서 보고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코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카라는 클래스하고 그다음에 메인에 작성했던 이 카 클래스를 이용한 테스트 코드를 이용해서 검증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작업을 해도 되지만 요 두 개 작성된 코드를 따로 프로젝트로 빼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해가지고요. 저희는 지금 그래들, 메이븐 이런 거 안 쓰고요. 노빌드 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노 빌드 툴로 테스트 코드를 이제 어떻게 테스트 코드 작성 환경을 구성하는지 살짝 맛을 보시면 이 메이브이나 그래들, 그다음에 스프링 부트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을 때 어디다가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요. 노 빌드 툴로 프로젝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폴더에다가 클래스를 카피해 볼게요. 메인 메소드에 있던 자바 코드는 그대로 카피를 해서 app.java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임포트 해주시고요. 실행을 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카피를 끝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할 때는 기존 소스 영역이랑 분리를 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프로젝트에서 이 소스 폴더 말고 테스트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폴더에다가 시나리오 테스트라는 테스트 자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작업을 하신 다음에 얘는 지금 요 소스 폴더 안에 자바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자바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는 얘를 참조해서 테스트가 되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테스트 폴더를 이 소스 폴더에서 동작하는 것처럼 클래스 패스를 잡아줘야 됩니다. 얘를 어떻게 잡아주냐면 탐색기 아래쪽에 자바 프로젝트라고 있을 텐데 여기 점점점 3개를 눌러보시면 configure class pass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스 항목에 이 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스 폴더는 이미 여기 등록이 되어 있죠. 되어 있고 테스트를 등록을 해줍니다. add 그다음에 테스트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게 JUnit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JUnit을 따로 라이브러리를 자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lib 폴더에 넣는 방법도 있지만 VS 코드에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추가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조 사이드바에 이 테스트를 여기다 옮겨놨는데 원래는 처음 설치를 하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거를 저는 보조 사이드바로 옮겨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Enable Java Test라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JUnit Jupyter, JUnit TestNG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 JUnit은 버전 4를 얘기하는 거고요. 주피터가 붙으면 버전 5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피터를 설치를 할게요. 다운로드 받고 설치가 완료됐고 lib 폴더에 이 라이브러리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피터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이제 어떻게 하냐,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려면 골뱅이 테스트 하고 임포트는 주피터 API 얘를 선택을 해주고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요 시나리오 테스트라는 메소드가 이 app.java의 메인 메소드에 있는 로직을 실행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거의 무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app.java 메인 메소드 안쪽에 있던 코드들을 쭉 카피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임포트도 해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작업을 하시면 이 왼쪽에 이렇게 초록색 화살표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메인 메소드 실행하듯이 쭉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버튼이 지금 이렇게 초록색 체크 표시로 이제 바뀌었죠. 실행하고 나니까. 이건 이제 테스트가 성공했다는 뜻인데 뭐 실질적으로 성공했다는 건 아니고 정상적으로 동작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위에도 초록색이 있는데
이 테스트할 코드가 이렇게 골뱅이 테스트 붙은 메서드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요 클래스 옆에 있는 요 화살표를 누르면 안에 있는 메소드 테스트 어노테이션이 붙은 메소드들이 모두 실행이 되게 됩니다. 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하나만 해도 되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콘솔에 뜨면은 완료가 된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은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에는 이렇게 시나리오가 잘 적혀 있어요. 새 차 샀다. 자동차는 처음 생산되면은 차량 번호 차종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렇게 초기 값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참조 데이터형은 이거는 제가 강의하려고 적어놓은 주석이네요. 이거 필요 없죠? 네, 얘는 빼고요. 얘도 뉴 연산자 뭐 이런 내용은 빼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초기화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차종은 개조하면 나중에 변경 가능하다라는 요 내용을 이제 코드로 표현을 한 거죠. mycar.set 카 타입은 캠핑카. 그러면은 카 타입이 정말 캠핑카로 바뀌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는 제일 처음에 딱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뭐 나중에 가면 이 기법 저 기법 많이 사용하겠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assert equals 이 첫 번째 파라미터는 내가 예측한 값. 셋 카 타입을 캠핑카로 했으니 이 캠핑카라고 들어가 있을 거야 라고 예측을 한 거죠. expect 한 거고 그 다음에 마이카에서 카 타입을 불러오려면은 뭐 gett가 있겠죠. get assert equals에 이렇게 빨간색 뜨면 빠른 수정 누르시고 그 다음에 static import를 해줘야 되는데요. assertions assert equals 얘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게 테스트를 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assert equal. 첫 번째 파라미터하고 두 번째 파라미터가 결과가 같냐, 틀리냐 이거를 체크를 하기 위한 거죠.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 초록색 떴죠? 초록색. 초록색 뜨면은 정상 수행됐습니다. 얘가 동일하다고 동작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캠핑카를 의심이 되니까 캠핑카를 1로 바꾸고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네, 빨간색 뜨죠? 당신이 예측한 것은 캠핑카 1인데 실제 수행 결과는 캠핑카라고 나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는데 얘를 없애려면 여기 휴지통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바꿔주고 한 번 더 실행. 초록색 바뀐 거 보시고요. 이쪽에도 결과 나옵니다. 우측에. 다음으로 오늘은 바람 좀 쐬러 가야겠다. 출발 전에 기름이 얼마 들었는지 체크하고 드라이브 시작. 드라이브를 시작을 하려면 기름을 체크를 해서 값을 넘겨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은 출발 값을 100.4로 넣는데 이 드라이브에 100.4를 넣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측이 안 되죠. 왜냐면은 얘가 지금 보이드니까 드라이브 메서드가 보이드라서 리턴 값이 없으니 볼 수가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드라이브 여기 소스를 한번 이제 들어가 보니까 카 클래스에 스타트 오일이라는 필드가 있고 이 필드에 파라미터 값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스타트 오일이라는 값을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없어요, 메소드가.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메소드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필드에 대한 게터 하나 만드는 거니까 게터를 하나 만들어 주죠. 그럼 마이카에는 스타트 오일이 100.4로 들어가 있으면 얘가 성공이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초록색 떴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또 주석을 읽어보니 잘 놀다 왔다. 남은 기름이 얼마인지 체크해 보면 주행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지.
스탑이란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남은 기름을 넣어주게끔 되어 있는 코드예요. 뭐 하라고 그랬죠? assert equal. 그래서 보니까 스탑해서 리턴 값이 디스턴스 드리븐이라는 값이 나온대요. 그럼 얘를 이제 두 번째 파라미터로 넣고 주행 거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80km쯤 돌아다녔군. 요 주석을 보니까 일단 스타트 오일에서 엔드 오일을 빼줘야 될 것 같아요. 거리가. 스타트 오일에서 엔드 오일 빼면은 요 디스턴스라는 값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떴어요. 여기는 5. 빼주면 5라고 나오는데 결과는 81.6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발생을 한 걸까요? 이 스타트 오일에서 엔드 오일을 빼면은 소모된 양만 나오겠죠. 이거는 좀 킬로미터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로직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카 클래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쭉 읽어보니까 consumed oil, 스타트 오일에서 엔드 오일 뺀 거는 consumed oil, 소모된 오일이고 여기에 fuel efficiency를 곱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주행 거리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메소드에 대해서 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위에 fuel efficiency, 초기값 넣어줬던 거 있죠? 예, 초기값 넣어줬. 이거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스타트 오일에서 엔드 오일 빼고 곱하기 퓨얼 이피션시를 곱한 게 디스턴스 드리븐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요.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색 떴네요. 그래서 카 클래스에서 스탑이란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소모된 오일 양이 아니라 퓨얼 이피션시까지 곱한 주행 거리가 리턴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었죠. 자, 시스템.프린트라든지 주석 처리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지울게요. 이런 새로운 주석도 학습을 하면서 남길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서트 이퀄을 이용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주석 워크숍 가는데 기름 채우고 출발하자. 또 출발하나 봐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작성했던 스타트 오일이라는 변수가 있으니 이 테스트 코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공.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피곤하다. 기름 체크하고 회사에 영수증 청구할 거리나 찍어두자. 그러니까 여기 또 썼던 거 있으니까 이거를 또 그대로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83.15 나고 여기는 129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같은 코드인데 스탑이라는 메소드가 지금 다르게 동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러면 안 되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쪽에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고 이번에는 실행을 요 테스트 디버그라는 것을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엔드 오일하고 요거를 봐야 되겠죠. 한 줄 더 실행할게요. 요 F10을 누르시거나 여기 요거를 클릭 한 번만 해줍니다. 한번 해주면 스타트 오일은 89.7 맞죠? 우리 87.9. 엔드 오일은 엔드 오일이 95군요. 왜 95죠? 여기 81.3을 그냥 넣었던 거를 변수에 안 담고 그냥 처리를 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잘못한 거죠. 자, 여기서 종료시키고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드 오일 여기 변수 선언하는 거 있으니까 자, 초록색 떴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탑이란 메소드는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이제 프린터에는 이것도 지워버리시죠. 다음 시나리오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팔아야겠다. 중고시장에 올리려면 총 주행거리 기록이 필요해. 그래서 get total distance driven 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아까 전에 이제 카에서 stop이라는 요거를 봤을 때, 메소드를 봤을 때, 그 내부적으로 리턴 값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total distance driven이라는 값을 누적하고 있다라는 로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가져오면은 total distance driven이라는 게 값을 가져올 거고, 이 두 번의 distance driven,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썼죠. 요거를 다 더하면은 요 total distance driven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변수를 하나 가지고 두 개 써서 이거를 좀 수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1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distance driven 1 더하기 distance driven 2가 total distance driven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테스트 코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색 떴고요. 성공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면서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의심이 들면은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에다가 틀린 값을 넣어보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은 디스턴스 드리븐 1, 2를 합친 거였는데 여기다 플러스 1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실행을 해보죠. 그럼 페일이 나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다시 원상복귀 하고요. 원상복귀 하신 다음에 테스트 코드를 반드시 실행을 해 주세요. 자, 다음 시나리오입니다. 주행거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조작해야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토탈 디스턴스 얘를 뭔가 이렇게 바꿔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역시 토탈 디스턴스 드리븐 값을 바꿔주는, 임의로 바꿔주는 그런 로직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100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100을 예상값을 10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색 뜨고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칼 클래스를 쭉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봤고, 이 카 클래스에 대한 이 시나리오 로직을 테스트 코드로 변환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공부를 했죠. 드라이브 호출하고 스탑 호출했을 때 리턴 값은 주행 거리이다. 기름 소모량 곱하기 연비를 나타내는 주행 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할 수가 있었고요. 내리다 보니까 get total distance drive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이 토탈 주행 거리에 대해서 이 스탑 메소드 안에서 내부적으로 토탈 디스턴스를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걸 또 학습을 할 수가 있었죠. 두 가지 학습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오퍼레이트 매뉴얼리 토탈 디스턴스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주행 거리도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이 세 가지를 학습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테스트 코드는 여러분들이 뭔가 코드를 작성하고 나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기존에 작성된 로직에 대해서 학습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테스트 코드에 접근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테스트 코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테스트 코드 폴더를 이렇게 분리한 거를 이제 보셨는데요. 처음에 그레이들이나 메이븐 같은 경우에도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을 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실제 동작하는 클래스들이 있는 폴더를 메인, 그다음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폴더를 테스트 이렇게 분리를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그래들로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들로 생성한 자바 프로젝트이고요. 이 폴더를 한번 열어볼게요. 앱이라는 폴더에 소스에 메인하고 테스트 이렇게 분리된 걸 볼 수가 있었죠. 저희가 이제 노빌드 그래들이나 메이븐을 이용하지 않은 그런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을 때는 임의로 이제 소스랑 테스트 폴더를 이렇게 분리를 해줬는데
요게 이제 메인이 되는 거고, 테스트가 되는 거고, 소스가 메인이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 폴더가,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렇게 앱 폴더 밑에 하나로 이제 묶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원래는 메인하고 테스트를 분리를 해서 코드를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래들이나 메이븐에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실 때는 테스트 폴더 아래쪽에, 자바 폴더 아래쪽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테스트 코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테스트 코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드 형태의 메소드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JUnit만으로는. 이 보이드를 이제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보이드를 리턴을 주는 걸로 바꾸던가, 아니면은 보이드 메소드가 몇 번 호출되었는지를 체크하는 방법. 보이드 메소드가 몇 번 호출되었는가를 체크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려면 이 모키토라는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모키토 사이트를 들어가서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고, 이 그래들, 지금 이 프로젝트가 그래들 프로젝트인데요. 그래들 프로젝트에 라이브를 추가한 다음에 모키토를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모키토로 검색을 합니다. 모키토 프레임워크 사이트 하우 보면은 어떻게 쓰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제 그래들 예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들에서 디펜던시즈 항목에 얘를 카피해서 넣으면 된대요. 이렇게 build.gradle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디펜던시즈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얘를 이제 추가하고 나서 저장을 하면은 여기 밑에 뭐 뜨면서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들에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가서 눈에 안 보이는데, 행여나 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그래들 플러그인 설치하신 분들은 요 동글뱅이 표시 있죠? 예, 얘를 한번 해주시면은 리로드, 그래들 프로젝트를 리로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요겁니다. 우측 상단에 요를 한번 이제 리플래시를 한번 해주세요. 여기 쭉 이제 돌아가고 있을 거고, 여기 보시면 빌딩 뭐 어쩌고저쩌고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들에서 디펜던시즈 항목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자바 라이브러리를 그 자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세팅을 그래들이 알아서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모키토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다시 테스트 코드를 열어서 프로젝트 테스트. 얘는 그대로 두고 카피해서 하나 더 만들게요. 뭐 그대로 작업해도 되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로깅이랑 유저 오스 같은 경우에는 어스펙트라는 타입으로 주입을 받는 거죠. 주입을 받는 거기 때문에 프린터블이라는, 우리가 프린터를 테스트할 때는 프린터만 테스트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 프린터가 동작을 할 때 로깅을 몇 번 호출했느냐, 이게 관심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이 로깅이 뭔지는 굳이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프린터 입장에서는 테스트할 때. 자, 그래서 얘를 가짜 객체로 만들어 줍니다. 이거를 목이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목이라고 합니다. 가짜라는 뜻이에요. 얘를 가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가짜로 만들어 줄 때 쓰는 게 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태틱 임포트 해줘야 되고요. 모키토 목, 가짜로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어스펙트를. 유저 오스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가짜 객체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 지금 어스펙트를 구현한 로깅 클래스죠. 예, 로깅 클래스인데, 여기에 이제 클래스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로도 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짜로.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모키토라는 테스트 프레임워크가 이 가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가짜가 하는 일을 다 감시할 수가 있어요.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logging.before라는 메소드가 호출을 몇 번 했는지, useOS.before라는 메소드가 몇 번 호출했는지, 그거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모키토에서는 이제 verify,
베리파이, 그 다음에 목객체니까 로깅이라는 각자 객체를 검증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몇 번 호출됐는지. 이때 타임즈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호출했다. 점 찍고 비포 이렇게 적어줍니다. 비포 가짜 객체 로깅에 비포라는 메서드를 호출한 게 한 번 호출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얘도 이제 인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타임즈라는 스테이틱 인포트, 모키토 타임즈 이렇게. 얘도 인포트, 모키토 베리파이. 이 어스펙트 로깅이란 애가 비포 메소드로 호출해가지고 그 시스템에 어떤 출력을 찍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프린터 입장에서는. 테스트 코드로 이 로깅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면 따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라 이거죠. 지금 여기 프린터에서는 관심 갖는 게 몇 번 호출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로깅 비포 한 번 호출될 거고요.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그 다음에 유저. 자, 이제 터미널 제가 지금 닫아놨습니다. 터미널에서 뭐 출력 몇 번, 뭐가 호출되는지는 이제 이 로깅이란 클래스를 테스트 코드 작성할 때 하면 되는 거니까요. 테스트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통과됐는데 여러분들이 또 의심하실 수 있으니 얘를 타임즈를 한번 2번으로 해볼게요. 돌려보면은 에러가 나야 됩니다. 네, 에러가 나죠. 네, 당신은 2번 실행될 걸로 생각했는데 한 번 실행됐다. 자, 아까 전에 이거 제대로 되는 걸로 또 바꿔놔야죠. 실패했으니까. 아까 전에 목기체를 만들 때 이 로깅이라는 클래스, 그다음 유저오스라는 클래스, 요거를 가짜 객체라고 했죠. 요거는 이제 구현된 클래스잖아요. 구현된 클래스인데 이 테스트 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게 구현된 클래스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클래스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로도 가짜 객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실행해 볼게요. 네, 성공. 우리가 로깅이라는 어스펙트도 필요하고 유저오스라는 어스펙트도 필요한데 아직 내 담당이 아니라서 옆 개발자 담당이라서 아직 클래스로 구현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어스펙트라는 클래스로 구현하기로 했어. 그럼 일단 인터페이스로 구현을 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그 인터페이스는 알고 있으니까 그 인터페이스로 각자 객체를 만들 수 있겠죠. 내가 가짜 구현 클래스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옆 개발자가 만들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테스트할 이유도 없고 네,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로깅이라는 가짜 클래스, 유저오스라는 가짜 클래스, 얘를 주입을 해주는 거죠. 가짜를 주입하고 그 가짜가 어떻게 구현됐는지는 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고 몇 번 호출됐는지만 관심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보이드 메서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몇 번 호출했는지 검증하는 방식으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빌더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더 패턴은 이제 생성자로만 객체를 생성을 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턴인데요. 여기 오늘 하는 이제 빌더 패턴은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패턴이라기보다는 이 롬복의 빌더 노테이션을 이해하는 데까지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더 패턴이라기보다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괄호를 쳐놨죠. 오늘 빌더에 대한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이 유저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유저라는 클래스를 생성자로만 객체를 생성했을 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빌더 패턴인데요. 이 유저라는 클래스를 이제 생성자로 한번 객체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UID는 제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문자열로 적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처음에 코딩할 때는 유저가 UUID만 있으면 생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규칙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룰이 좀 바뀌어가지고 네임까지 넣어야 된다고 그래요. 이거 요청사항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네임을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생성자가 기존에 파라미터 하나만 받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추가적으로 요구사항이 들어왔으니
생성자가 파라미터를 2개 받아야 되고, 파라미터를 2개 받는 생성자를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이와 같이 생성자를 또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 3년쯤 있다가 젠더가 필수 요건이래요. 그 젠더를 또 추가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쓰려다 보니 이제 생성자가 하나 더 추가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왜 웃는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게 웃기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 젠더를 또 추가를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 문제점이 보이십니까? 생성자로만 객체 생성을 했을 때 이와 같이 생성자를 그 파라미터 개수만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불편한 점이 있죠. 자, 여기 또 하나.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지금 필드가 5개밖에 안 되는데, 필드가 한 100개쯤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왜 100개짜리 하나만 만들어 놓고 쓰면 되지 않냐? 그게 안 되죠. 왜냐면은 기존에 이렇게 코딩한 소스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바꿔줄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이제 빌더 패턴이다. 이렇게 생성자로만 객체를 생성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죠.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파라미터를 하나씩 늘려가는 거를 자바에서는 오버로딩이라고 하죠. 뭐 용어 하나 좀 배웠고요.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일단은 객체를 이렇게 하나만 파라미터 있을 때 이거 하나로 이렇게 생성하게끔 해주고, 나중에 이 필드에 접근해서 수정할 수 있게끔 해주면 간단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진짜 자주 사용하는 세터, 게터 뭐 이런 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세터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일단 생성자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UUID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필드를 세터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는 거죠. 네,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코딩을 했는데 이제 세터라는 것이 지금 안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세터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데스랑 젠더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도 있고 계속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유저 클래스에 세터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요즘 툴이 좋아서 우클릭 한 두세 번만 하면은 세터가 다 만들어집니다. 메서드를 만들 위치에 이제 커서를 이렇게 위치시킨 다음에 우클릭, 그다음에 소스 작업 한 다음에 제너레이트 세터즈, 네, 요거 클릭을 하신 다음에 필드 목록이 이렇게 5개가 쭉 나오는데, 이제 우리 다 만들어 줄 거니까 전체 클릭하고 확인. 그러면은 세터가 이렇게 다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세터를 이용을 하니까 기존의 생성자 이제 이거 하나만 있었던 거를 요구사항이 변경됐다고 해서 이렇게 생성자를 오버로딩 해가지고 여러 개 만들 이유가 없죠. 그리고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만 셋해서 넘겨주면 되는 거고요. 제대로 되는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테스트는 꼭 해봐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지금 이름이 프라이빗으로 돼 있어서 게터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게터 만들어 줄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툴 쓰면은 아주 쉽죠. 테스트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보면 MA 예, 제가 잘못했군요. 테스트를 MATTHW인데 통과. 통과된 거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세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사람들이 여기 이제 셋 이런 거 쓰는 것도 귀찮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빌더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빌더로 이제 어떤 식으로 코딩을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거냐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성자를 이제 하는 것까지는 이제 맞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some user.name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저를 이제 생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냥 점 찍어서 네임 넣어주고, 점 찍어서 벌스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 구성하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한 게 점 찍어서 넣어주고 점 찍어서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빌더 패턴을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코딩을 이제 하게 되냐면, 지울게요. 유저 객체를 생성하는 유저 빌더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한 다음에 이제 유저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인 뭐 로직이 중간에 어떤 로직을 막 작성을 하다가 또 유저를 또 건드려야 될 때는 유저 빌더 하다가 또 로직을 쭉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유저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빌드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 빌더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던 뭐 이름, 벌스, 데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유저 객체로 반환하는 이런 빌드 메소드를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유저라는 객체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써야 되냐? 뭐 일단 셋이라는 단어를 안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객체를 만들기 전에 뭔가 데이터를 세팅하는 과정에 이런 중간 로직이 들어갈 때 좀 사용하기 편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빌더 하나만으로 편하진 않아요. 이 빌더 패턴이 다른 패턴이랑 좀 조합이 돼서 사용이 되면은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유저 빌더라는 클래스를 이제 하나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빌더라는 클래스를 이제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는 이제 유저 빌더 생성자를 쓰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은 유저 빌더라는 애가 이 유저 클래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죠, 상태를. 여기 보시면 점 찍으면 네임 하면은 요 네임이 유저 빌더 내부에 있는 유저 객체에다가 저장하게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보다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빌더에 스테이팅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빌더라는 메소드를 스테이틱으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메소드 이렇게 스테이틱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기 자신 유저 빌더라는 자기 자신을 뉴한 거를 되돌려주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자는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상태를 유저 클래스를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거 좀 뭐가 좀 비슷했죠? 네, 싱글톤 패턴이랑 좀 비슷했죠. 디폴트 생성자를 제가 유저 클래스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생성자가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빌더라는 메소드를 스테이팅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 유저를 하나 갖고 있는 요 유저 빌더 객체를 리턴하게 되겠죠. 이제 유저라는 필드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요 name이라는 메소드를 이제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빠른 수정, create 메소드 이렇게 하게 되면은 name에 이 name을 입력받고요. 그런 다음에 유저 지금 객체가 생성돼 있죠, 이미. 유저.set name name을 그대로 넘겨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this 유저 빌더 자기 자신을 리턴을 해주게끔 만드는 거예요. 얘도 그래서 리턴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벌스가 붙어야 되니까 리턴을 자기 자신으로 해준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벌스도 또 만들어 주겠습니다. 해주고 벌스를 이제 유저.set
이와 같은 방법으로 3개를 더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예, 다 작성했습니다. 유저 클래스에 있는 요 필드들 5개에 대해서 이렇게 빌더 자기 자신을 리턴하는 형태로 메소드를 5개를 다 만들어 줬고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테스트 코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빌드 메소드를 만들었군요. 빌드 메소드는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다 이제 만들어졌죠.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유저를 리턴을 해주면 될 겁니다. 한마디로 get 유저가 되는 거죠. 매튜라는 사용자가 나오고 이 매튜라는 객체에는 이름을 검사를 해보면 매튜라고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테스트 코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했습니다. 자, 이 세터로 하던 거를 이제 빌더를 만들어서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쓰니까 이제 코딩할 때 좀 셋을 안 쓰니까 예, 좀 편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유저 같은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을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쓰기 위해서 이 빌더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되죠. 이걸 누가 귀찮게 이걸 다 하고 있습니까? 그냥 세터로 그냥 우클릭해서 세터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꾸 오늘 웃음이 자꾸 나오네요. 예. 어이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빌더 클래스를 우리가 손으로 일일이 타이핑을 해서 만들어줘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롬복을 사용을 하면. 그래서 롬복을 사용을 하면은 이와 같이 이제 빌더 패턴을 이용한 빌더를 이용한 이런 방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롬복을 사용한 방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롬복을 사용을 하려면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확장을 하나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확장해서 롬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롬복 어노테이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확장이 하나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거. 이거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들에서 지금 이게 그래들 프로젝트인데요. 그래들에서 롬복을 사용하기 위한 플러그인을 별도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드.그래들에다가 플러그인 여기 어디쯤에 이제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롬복 그래들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그래들 프로젝트 롬복 이렇게 링크가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두 종류가 있어요. 롬복 그래들 플러그인이 있고 그래들 위다우터 플러그인. 그러니까 그래들에서 제공해주는 플러그인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 그래들에서 이용해주는 플러그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그래들 빌드 툴을 사용을 하는 거니까 요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대로 하려면은 이거 세팅한 다음에 롬북.자르 파일을 또 다운로드 받아서 클래스 패스 잡아주고 뭐 이런 귀찮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들 롬북 플러그인 요 링크를 클릭을 해주면 여기 딱 한 줄 나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의 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카피를 해서 소스에 보시면은 이제 build.gradle 이 파일에 플러그인 항목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신 다음에 바로 롬북이 좀 적용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번 해보니까 또 가끔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명령어 창을 여신 다음에 자바 클린까지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바 클린, 자바 랭귀지 서버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이제 클릭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탐색기에서 이쪽 보시면은 자바 프로젝트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점점점이 있습니다. 점점점. 얘를 클릭해서 클린 워크스페이스.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제일 확실한 방법이니까 몇 번 해주세요.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그럼 리로드 앤 딜리트 나오는데 요 이제 뜨면은 얘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프로젝트가 다시 로딩을 하게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소스 규모가 이제 크면 클수록 오래 걸리긴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여기 밑에 뭔가 이렇게 이렇게 동글뱅이가 막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멈추면 이제 다 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롬북을 이제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냐? 유저 빌더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고 유저 클래스 위쪽에다가 골뱅이 빌더 이렇게 치시면 여기 롬북 요게 나오셔야 돼요. 요게 나오면은 그래들 플러그인이 제대로 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빌더에 이제 빨간 줄이 이렇게 거지는데 이게 지금 생성자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생성자 우리가 기존에 작성해 놨던 거는 전부 좀 주석 처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빌더에 대해서 적용이 이제 된 거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유저 빌더가 아니라 유저. 얘를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유저 점 눌러보세요. 점 눌러보면은 우리가 빌더라는 메소드를 만든 적이 없죠. 그런데 여기 생겨요. 여기 롬복이 알아서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최종적으로 이제 유저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위에서 우리가 빌드라는 메소드를 호출했듯이 여기에 다시 점 찍어보면은 빌드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것도 롬북이 알아서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여기 테스트 코드를 한번 이제 작성을 해보면 테스트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용하느라고 위쪽에 있는 코드들이 좀 문제가 있군요. 위쪽은 설명을 위한 거였으니까 에러가 나는 곳이 많군요. 그래서 이 에러가 났을 때는 이렇게 문제라는 여기 이 탭이 있거든요. 이 탭에 보시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 부분을 찾아서 해줘야 되는데 잠깐 멈추고 소스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잠깐 소스를 다 정리를 했고요. 테스트 코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 롬복을 사용하면 편해요. 테스트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롬복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빌더 말고도 세터, 게터도 알아서 만들어줘요. 여기에다가 한번 어노테이션을 이렇게 붙여보세요. 해주시고 기존에 작성했던 세터는 다 지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울게요. 그리고 게터도 만들어줍니다. 코드가 굉장히 간결해졌죠. 롬복을 쓰면서 이렇게 게터 세터 우리가 타이핑할 필요도 없고 빌더도 빌더 패턴을 이용할 수 있게끔 빌더도 만들어주고 자, 세터랑 게터 적용한 거를 한번 또 테스트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 여기 작성돼 있군요. getName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getName이라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하지 않았지만은 getName이 정상적으로 빨간 줄이 안 거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세터를 한번 볼게요. user.set이라고 치면은 set birth, set death, gender 이런 게 다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젠더를 바꿔볼게요. 돌려보겠습니다. 네, 성공. 그래서 빌더 패턴을 통해서 롬북 사용법까지 알아봤고요. 롬북에서는 이제 빌더 외에도 게터, 세터 여러 가지 어노테이션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빌더 패턴이 아니고 빌더를 공부를 하면서 롬북의 빌더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빌더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팩토리 메서드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리 메서드 패턴은 객체 생성을 자식 클래스가 결정하도록 하는 패턴인데요. 이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스트 코드에서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테스트하는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이제 유저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 유저 클래스는 유저 아이디, name, birth, gender 이렇게 4개의 필드를 갖고 있는 일종의 엔티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클래스고요. 이 클래스에는 이제 데이터와 빌더, 그 다음에 all argument constructor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줘 가지고
요 빌더로 동작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용해서 게터 세터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게끔 롬복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유저라는 객체를 빌더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 객체가 제대로 생성이 됐는지 테스트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객체를 생성할 때 이 빌더 사용했던 것은 제가 지난 빌더 패턴 시간에 롬복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으니까요. 그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빌더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자면, 자, 테스트 코드를 돌려볼게요. 성공. 자, 이번에는 유저 객체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 리스트가 제대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하나만 집어넣기든 그러니까 유저를 하나 더 생성을 해서 리스트를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너더라는 유저를 하나 생성을 했고, 얘도 리스트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 객체가 지금 2개가 들어갔으니까 이 2개에 대한 리스트는 사이즈가 2가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보자면, 테스트를 해보면 네, 성공했습니다. 자, 유저는 이렇게 테스트했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 놨는데 이 카라는 게 있어요. 카도 이제 유저 클래스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네임하고 타입 가지고 있는 이 클래스. 이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객체가 하나만 됐을 때 테스트, 그 다음에 이 카라는 것을 리스트로 구성했을 때 테스트, 이런 걸 또 하자면 이 또 이 위에 이렇게 유저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엔티티 클래스가 생성이 될 때마다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길게 작성을 하는 것보다는 유저 클래스면 유저 클래스에 대한 객체 데이터 셋이죠. 객체 데이터 셋을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카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 객체 셋을 또 만들어 두고, 얘를 생성하는 공장을 하나 만들어 둔다면 걔를 이용해서 객체를 이제 생성해 온 거를 받아서 테스트 코드에 활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코드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유저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객체죠. 유저 데이터 객체를 생성하는 유저 데이터 팩토리, 그 다음에 카 객체 데이터를 관리하는 카 데이터 팩토리, 이렇게 만들어서 얘는 유저 객체를 생성해서 이렇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카 데이터 팩토리는 카 객체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카 팩토리에 넘겨주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공통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를 테스트하는 메소드는 with all이라고 하고, 객체 하나를 테스트하는 메소드는 with one이라고 할게요. 얘는 리스트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카 팩토리도 이제 데이터 팩토리로 타입을 받기 때문에 지금 유저 데이터 팩토리랑 카 데이터 팩토리 타입을 일단 얘가 객체를 실행해서 이렇게 넘겨줄 때는 데이터 팩토리 타입으로 지금 맞추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공통점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with all이랑 with one이죠. with one이고,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은 유저 데이터 팩토리랑 카 데이터 팩토리에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상속 구조로 조금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데이터 팩토리가 부모 클래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유저 데이터 팩토리랑 카 데이터 팩토리가 자식 클래스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팩토리에 with all과 with one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리턴이 위도5를 카데이터 팩토리에서 가져왔을 때는 이 타입이 카여야 되고, 유저 팩토리에서 가져왔을 때는 타입이 유저여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제네릭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네릭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 이렇게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 제네릭 문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링크를 강의해 놓은 거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빨간색도 이제 다 없어졌고, 카 데이터 팩토리랑 유저 데이터 팩토리는 데이터 팩토리를 임플리먼트 해야 될 겁니다. 익스텐즈로 할게요. 여기까지 해서 기본 코딩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빨간색 뜨는 거는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잡아가도록 하고요. 부모 클래스인 데이터 팩토리에는 이제 위드올과 위드원, 그래서 자식이 객체를 생성해서 부모 쪽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그 넘겨준 거를 받아서 with5를 호출하면은 리스트 형태로 리턴을 해주고 with1을 호출하게 되면은 객체 하나만 리턴을 해주는 그런 메소드 두 개가 돼 있고, 객체를 생성을 해주는 거는 이제 자식이 해야 되잖아요. 자식이 하는 거니까 이거는 부모가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구현은 자식이 해라 라는 뜻으로 메소드만 선언을 해 두는 겁니다. 그 메소드만 선언을 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자바에서는 abstract라는 것이 있습니다. abstract 키워드가 붙은 메소드는 이렇게 중괄호를 쳐가지고 구현 이 바디 부분이 없고요. 메소드가 abstract로 처리가 되려면 클래스도 abstract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고 나면은 카 데이터 팩토리랑 유저 데이터 팩토리가 지금 얘 abstract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구현해야 될 메소드가 하나 생겼죠. create entity라고. 이 create entity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팩토리의 부모 클래스에 create entity 메소드를 이렇게 오버라이드 해놨고요. 얘네들이 이 자식이 객체를 생성하는 거는 자식이 알아서 코딩하는 거니까, 유저 데이터 팩토리는 유저 클래스를 리턴을 해줘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객체를 하나 리턴을 해주게 되죠. 이와 같이 데이터 팩토리도 아주 간단하게 객체를 하나 리턴 해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소드가 오버라이드 된 거를 구현을 해줬고요. 그러면 이 create entity를 이제 어떻게 쓰냐? 얘가 이제 자식이 객체를 만들어 준 거죠.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얘를 with5과 with1에서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with1에서는 자식이 만들어진 객체를 그대로 리턴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자, with5는 이제 리스트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뭐 사이즈가 3인 3개만 객체 해주는 걸로 해보자면은 create entity 메소드를 3번 호출하면 되겠죠.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좀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구성시키고 싶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좀 생각을 빼고요. 일단 아주 간단하게 팩토리 메서드 패턴을 이해하기 위한 수준 정도로만 제가 좀 코드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create entity라는 메소드를 카 데이터 팩토리랑 유저 데이터 팩토리가 구현을 해놔서 여기서 보시면은 유저 데이터 팩토리로 객체를 생성을 하면은 유저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카 데이터 팩토리로 뉴를 하면은 카 객체를 반환하는 create entity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데이터 팩토리에서 with5과 with1을 호출했을 때 이 create entity 메소드를 이용해서 가져온 객체를 가지고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죠. 실제로 일을 하는 거는 데이터 팩토리지만 이 데이터 팩토리에서 뭔가 내부적으로 로직을 실행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객체, 이 객체는 자식이 크리에이트 하고 있죠. 자, 이제는 이제 테스트 코드를 조금 더 이제 빨간색 같은 거를 조금 이제 바꿔주도록 해야죠. 데이터 팩토리에서 이제 객체를 이렇게 지정하게끔 제네릭으로 처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하 쪽도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가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각각의 이 코드에 대해서 with all을 하면은 리스트가 사이즈가 3개인 유저를 리턴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보고요. 그 밑에 이제 with one, 카에 대한 with all, 카에 대한 with one 이것도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서 테스트를 최종적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다 작성을 했고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의심하시는 분이 좀 계실 수 있으니까 실패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레이 1 실행해 보면은 실패. 예, 실패했죠? 그 다음에 다시 레이 저장하고 실행하면은 성공. 자, 여기에 레이가 왜 나오냐면은 카데이터 팩토리에서 카 객체를 생성할 때 네임을 레이로 했죠. 객체 생성을 이제 상속받은 자식이 생성해서 부모한테 넘겨주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을 팩토리 메서드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팩토리 메서드 패턴 설명은 여기가 끝이냐? 뭐 여기서 설명은 끝인데 제가 이제 하나 더 이 팩토리 메서드 패턴을 설명하는 이유가 그 JUnit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할 때 많은 데이터들을 일괄적으로 뭔가 규칙에 의해서 테스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제가 팩토리 메서드 패턴을 설명을 드렸고요. JUnit에서는 이제 파라미터를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여러 개의 데이터를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파라미터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거를 일괄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파라미터라이즈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일단 코드를 좀 먼저 보실게요.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테스트 어노테이션을 붙인 다음에 메소드에 뭔가 파라미터를 집어넣어 주는 게 없었죠. 왜냐하면은 이 테스트 골뱅이가 붙으면 이 안쪽에 있는 로직을 수행해서 검증하는 역할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데이터로 받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죠. 근데 JUnit에서는 파라미터라이즈 테스트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은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오노테이션이 파라미터라이즈드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파라미터로 이제 카 객체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카 데이터를 넣어줬으니까 이제 카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데이터를 꺼내온 결과값에 대한 검증 예측값도 넣어줘야 되겠죠. 이거를 그냥 이제 스트링 네임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코드로 작성을 해보자면 이렇게 테스트할 어서트 구문만 만들어주고 데이터는 별도로 작성을 한 다음에 여기에 파라미터로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파라미터의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메서드를 이용한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 소스라고 어노테이션을 붙여준 다음에 이 괄호 안에다가 메서드 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메서드명 카 소스로 스테이팅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는데 리턴은 이 메서드 소스에서 정의한 형식으로 리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스트림의 아규먼트 타입이 리턴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규칙만 맞춰주시면은 테스트 코드가 실행이 될 때 메서드 소스에 있는 이름을 찾아서 이 메서드를 데이터 소스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인풋은 어떤 걸 해주냐면요. java.util.stream에 있는 스트림, 그 다음에 아규먼트는 주피터 파람즈 프로바이더에 있는 아규먼트 얘를 인풋 해주시면 됩니다. 자, 리턴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스트림에 보시면 stream.of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stream.of 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이 요소들을 우리가 리스트에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한 것처럼 우리 배열 작성할 때처럼 1, 2, 3, 4, 5 이렇게 하게 되면은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스트림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팩토리 메서드를 사용한 데이터 주입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거니까요. 일단 영상을 먼저 다 보시고 그리고 나서 스트림을 별도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트림 여기에
아규먼트 타입으로 스트림을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배열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거의 무방합니다. 현재 상황에선. 아규먼트 타입들을 쭉 리스트 형태로 쭉 넣어주시면 돼요. arguments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파라미터들을 이제 구성시켜주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car를 넣어볼게요. 첫 번째 파라미터가 car니까 이렇게 하면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름을 레이로 넣었으니까는 이제 예상되는 이름은 레이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리스트에 이제 두 번째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제 작성을 해보자면 하나만 데이터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구성을 한 거죠. 여기는 파라미터 개수만큼 이렇게 여기는 파라미터가 이제 car랑 expected name 이렇게 두 개였고 여기서도 car 객체와 그 다음에 car 객체를 만든 다음에 검사할 결과 값에 대한 결과 예상값 이렇게 파라미터 두 개를 넣어준 거죠. 여기랑 그러면은 이제 얘를 테스트를 돌리면은 이 첫 번째 꺼내 와서 여기 들어가고 안에서 assert equals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얘를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팩토리 메소드 테스트에서 데이터 테스트 얘를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성공했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팩토리 메소드 패턴 테스트는 여기 이렇게 꺽쇠 모양이 없는데 얘는 실행을 하고 나니까 꺽쇠 모양이 생기고 클릭을 해보면 세 번 실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얘가 리스트에 첫 번째 배열 꺼내서 테스트하고 얘 꺼내서 테스트하고 얘 꺼내서 또 테스트 그래서 세 번 테스트가 된 거죠. 이와 같이 JUnit에서 파라미터라이즈 테스트를 이용을 하면은 데이터셋을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두고 그 데이터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코드를 이렇게 아주 편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메소드 소스 이렇게 가만히 올려보면은 JUnit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구현했냐 보면은 여기 팩토리 메서드라고 보이시나요? 팩토리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한 거고요. 메소드 소스라는 게 있고 JUnit에 보면은 이 소스를 데이터셋을 만드는 요거를 이 메소드 소스라고 했는데 이 메소드 소스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까 팩토리 패턴에서 자식 클래스가 만든 거죠. 메소드 소스라는 얘가 자식이었던 거죠. 자식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만든 방법. 그 다음에 또 보면은 value 소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JUnit에 보면 value 소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메소드 소스, 밸류 소스와 같은 그런 어노테이션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식이 부모가 사용할 객체를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라미터라이즈 테스트를 할 때 사용되는 메소드 소스 외에 여러 개가 더 있으니 여러분 이 영상 끝나신 다음에 인터넷에서 메소드 소스로 검색하시면 메소드 소스와 유사하게 일을 하는 자식 클래스들이죠. 팩토리 패턴에 자식들이 뭐뭐뭐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